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사단법인 오픈넷이 함께 주최하는 언론 보도 등 공익목적 정보 처리 면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사단법인 오픈넷의 윤진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인격권으로 자리매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과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국민께 어떻게 법을 개정할 것인지, 이 법을 바꾸면 국민의 삶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같은 형식의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인격권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유럽연합이 2018년 GDPR 제정 이후에 이런 기조는 세계 각국에 영향을 끼쳐서 관련 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할 필요성에 대한 응답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격권 내지는 프라이버시권과 충돌하는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에서는 강압수사에 대한 증거인 경찰 신문 영상을 방송사에 제보한 것에 대해 그 해당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변호사를 고소하는 사례로 나타나거나, 최근에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 관련 보도를 한 경향신문과 대통령실과의 갈등 사례 등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를 개정하는 그 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서 공익목적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면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그 제15조에서는 인정되는 동의 등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 17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그리고 제18조 제2항에서는 인정 목적을 제공 사유에도 공익적 목적, 즉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제3자 제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현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기대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그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이런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에 따라서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불합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되는 관련 조항인 제15조 제1항의 제7호를 신설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17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제15조 제1항 7호 신설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17조의 명문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행 18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정보의 수집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예외 조항인데요. 해당 조항의 제10호를 신설해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이 공익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언론보도 면책 조항인 58조와 59조에 대한 개정안을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충돌이 불가피한 권리죠. 개인정보보호법 조항들을 언론의 취재 보도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실상 언론이 취재 보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58조는 언론이 취재 보도 활동을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이 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서만 면책을 하도록 그 법문이 구성이 돼 있어서 언론 기사의 개인정보를 담는 게 이용인지 3자 제공인지에 대한 해석 여부에 따라 당초 취지와 달리 언론 보도에 대한 면책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지금 현행법에서 수집 이용으로 적시되어 있는 법문을 수집과 이용,
제공을 포괄하는 이 처리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8조의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59조가 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에 언론 보도가 저촉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래 법원이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해왔던 누설이라는 용어의 범위를 좁힐 수 있도록 이 법에서 허용한 범위나 권한을 초과하여 누설하는 경우로 처벌 범위를 줄이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과 현재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지금 현재 마련된 개정안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윤진희 오픈넷 연구원께서 개정 법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언론보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역설,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또 보강을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발제가 끝났나요? 아니요. 다시 해야죠. 네. 예, 그러면 제1세션에 언론보도의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역설,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에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넷 연구원이시고 법학 박사이신 윤진희 연구원께서 먼저 기조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윤진입니다. 제가 제1세션 발표를 맡아서 제가 아까 앞서 그 개정안 설명에 58조, 59조 관련된 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구상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잘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업을 떠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실제 취재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발표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잘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언론의 본령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입니다. 언론에 많은 기능이 있죠. 아젠다 세팅 기능도 있고 다른 정보 제공 기능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기자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언론에 기대하는 역할은 그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장 주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이 보도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서 언론과 날선 공방을 벌이는 일이 그렇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도드라진다라고 할까요? 최근 한 10년 내에 좀 기자들이 체감하는 게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승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송을 제기하는 공적 인물의 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기자들이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 입막음 소송, 즉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이 봉쇄 소송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인터넷 언론사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면으로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때로는 어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런 식으로 이제 명예훼손 이런 거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등의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쇄소송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얼마 전에 포착이 됐는데요. 지난해 10월 11일 경향신문이 단독 50여 명 사직 권고 대통령실 현재까지 10명 그만뒀다라는 제하로 대통령실 소속 직원 신상에 대해서 보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도 사례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당초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소속 직원 명단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경향신문이 그 소속 직원 명단을 확보를 해서 이거를 보도를 했더니 대통령실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경향신문하고 대통령실이 갈등을 빚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경향신문이 보도했던 보도 근거를 보면 관보에 실린 병무청의 공보입니다. 근데 관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집하여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이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경향신문의 보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이미 공개한 사항을 기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뭐 어찌됐든 원치 않았던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카드를 꺼내 들고 약간 좀 으름장을 놓는 듯한 아주 강한 강경 대응을 해 왔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병역 의무 이행 신고 목적으로 수집된 행정관들의 실명과 개인정보를 별도의 목적으로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가 정보 주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 수집 자체가 언론이 이제 취재, 관보에 올린 것을 수집한 자체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이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목적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 원래 그러니까 관보의 목적과 달리 사용됐다라고, 그런 이유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한 거에 대해 당부를 떠나서 여기서 약간 눈여겨볼 대목은 행정 최고 권력인 대통령실이 언론사에 보도를 두고, 그것도 공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인사와 관련된 보도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언급했다라는 점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적 관심 사안의 주체들이 이 평판관리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약간 포문을 열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이 봉쇄소송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사실은 이제 모욕죄 같은 경우도 거의 사문화돼 있었기 때문에 보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이제 공적인물이나 공적 사안과 관련된 사생활을 언론이 다루진 않으니까요. 정통 언론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그 사문화돼 있던 걸 살려내면서 모욕하고 명예훼손 소송이 활발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국면에서 봉쇄소송의 도구로 활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언론사에 대한 그 봉쇄소송 내지는 개인의 기사 삭제를 위한 평판 관리나 PR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 벌어진 셈입니다. 그 문제는 언론사가 쓰는 기사는 상당히 다양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도 있고 아젠다 세팅을 위한 오피니언 기사도 있고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형태가 아무리 다양하다 한들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사를 작성하는 게 보도의 실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의 핵심 요소인 보도 대상의 이름, 나이, 직업, 그러니까 즉 육하 원칙 가운데 누가, 후에 해당하는 내용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을 합니다. 제가 이 발표문의 제2조를 정의 조항을 갖다가 적시를 해놨는데요. 성명, 그리고 이제 저를 누군가의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영상, 그리고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은 어떤 형식의 기사를 쓰든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사를 출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제가 뭐 여기 뭐 다른 기사를 일일이 뭐 적시하지 않아도 포털을 열어서 지금 언론 기사를 일별하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언론은 비실명 보도를 사실상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대한민국 언론사가 출고하는 기사의 대다수가 뭐 김모 씨, 이모 씨, A 씨, B 씨, 뭐 그리고 뭐 이제 언론사에 따라서는 한글 자음, 뭐 기역, 니은 뭐 이런 식으로 보도 대상을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자체가 언론 스스로 취재 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균형점을 찾은 거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건이 아닌 사람 자체가 기사 내용의 주가 되는 이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관한 보도의 경우에는 비실명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통령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대통령을 비실명 처리해서 기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뭐 총리랑 관련해서 비실명 기사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국회의원 누구의 발언이나 어떤 행적이나 뭐 이런 행태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이니셜 기사로 처리하는 경우를 보기는 상당히 드뭅니다. 물론 뭐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경우에는 이니셜 기사로 처리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주로 이 실명 기사의 영역, 그리고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관한 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실명 보도 기사는 그 자체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적으로는 이 보도를 하면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내용 그 개인정보를 외부에 적시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구조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누가라는 거 who를 제외하고 기사를 쓰면 언론이 통상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도 이 점을 감안을 해서 58조의 언론 보도 취재 활동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그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을 두고 언론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실하고 앞서 설명드린 경향신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했던 그 갈등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현행법상 언론 면책 조항이 기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이 책임을 통상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점이 좀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당초 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과 달리 언론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봉쇄하는 또 다른 그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다음으로 지금 현행법의 언론 적용 배제 조항의 현황과 그 한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언론 적용 제외 조항, 면책 조항이 이 58조인데요. 1항에 보면 제 3장부터 7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법은 장절 체계로 돼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3장과 7장까지는 이 언론이 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거나 하는 거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둔 겁니다. 여기 4호에서 언론, 종교단체, 정당에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취재, 보도 그리고 여기를 무제한으로 이걸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회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일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유 목적이라는 거는 언론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재 보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면책을 시켜주더라도 언론사가 이 취재 보도가 아닌 다른 어떤 사업이나 예컨대 이제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여기 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아마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고 이 제한을 법적으로 명문으로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로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 책임과 관련된 거를 언론에 그대로 부담을 시키게 될 경우 이 너무 법적으로 과중한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론이 제대로 된 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을 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조항을 마련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7장 3장 개인정보의 처리, 4장은 이제 개인정보 관리, 그다음에 5장의 경우는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그다음에 이제 6장 분쟁 조정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단체 소송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3장부터 7장까지는 언론사가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예외가 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58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개인정보의 수집하고 이용에만 이 면책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 이용하는 정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럽의 GDPR 같은 경우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수집, 이용, 그리고 제3자 제공 이렇게 세 개를 별도의 조항으로 각각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명문의 규정을 그대로 문면에 비춰서 엄격 해석을 할 경우에 언론은 수집하고 이용에만 이 면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기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알게 된 거를 기사에 담으면 이용일까요? 아니면 제공일까요? 이게 아마 대다수 기자들 이게 제가 설문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이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선후배 동료 기자들한테 이용일까 제공일까를 물어보면 상당수 기자가 이거를 이용이 아니라 제공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사는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라는 이 기사의 그 본래적 목적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기사의 개인정보를 담는 게 내가 이 정보를 이용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제공하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면 기자들한테 불리한 해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정보법에 대한 뭐 고민이나 아니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뭐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래 우리는 기사에 담아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법적으로 따져도 이런 언론 보도의 본질적 속성,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하는 본질적 속성 외에도 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기사 작성에 이용한 것으로 볼지, 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뭐 논란이라기보다는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아직 개인정보보호법의 상 언론 면책 규정의 본질과 범위를 해석한 법원 판례가 이렇게 많이 축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면책 조항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면 언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언론의 통상활동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 면책이라는 이 제58조 제1항 4호의 입법 목적 달성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요소고, 동시에 이 조항을 뭐 이제 아까 이게 제공했잖아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봉쇄 소송을 조정하는 요인이 될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봉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사후적 판단을 받을 때까지 기자들은 그냥 끌려다녀야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릴 때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을 느끼는 건 물론이고, 이때 위축 효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문제는 이미 한번 소송이 피소가 돼서 이 기자가 위축 효과를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주변에 있는 기자나 언론들도 이거를 쓰면은 소송의 쟁송에 휘말리게 되고 내가 이 사법적인 절차에 끌려 들어가서 뭐 처벌을 받거나 이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게 이렇게 널리 퍼지면서 이 위축 효과가 광범위하게 퍼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언론의 그 취재 보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정이 필요하고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58조까지인데 문제는 59조 금지행위가 이제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을 금지행위로 규정해 놓은 게 제 59조인데요. 언론이 58조 1항 4호에서 언론 면책을 하도록 돼 있는데 59조를 활용을 하면은 언론 면책을 우회해서 이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약간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9조 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금지행위로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면책 조항이 뭐 저는 입법 불비 내지는 미비에 따라 미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입법 불비 내지는 미비에 따라서 언론 면책에 그러니까 완벽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허점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59조가 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문면으로 인한 한계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보도된 개인정보가 명예훼손적인지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인지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수집, 처리, 제공 과정 및 금지행위 해당 여부에만 의존해서 일률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언론을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고 싶으면 59조 2호를 활용해서 우회로로 활용해서 언론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이런 허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도의 본질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거이기 때문에 59조 2호의 이 누설
다른 사람이 이에게 이 정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걸로 해석할 여지를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종래 법원이 이 누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알려주거나 누구한테 고지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언론 기사를 보고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되면은 알려주거나 고지하게 되는 것으로 돼서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 이 언론 보도를 59조제 2호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형사처벌 벌금 100만 원에 처한 판결도 하급심 판결이지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설,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유출 같이 현행법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서 포괄성과 모호성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언론이 취재 보도 활동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기 좀 기대하기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토론회를 취재하고 계신 기자들도 계시고 옆에 토론자로 나와 계신 기자님도 계신데 이 총각을 다투는 보도의 영역에서 이게 지금 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위험성을 이 모호한 기준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법문 해석에 대한 변수 등을 감안해서 보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런 환경이 지속이 되면 언론이 자기 검열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현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거 당연히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되지만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데스킹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는 법원에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몇몇 그 보도들이 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원의 그 법대 앞에 서가지고 끌려 들어가서 이제 이게 판례가 계속 구축이 되고 일관된 기준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고 진실 여부 등.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소송을 하면은 이 경우에는 안지 얼마로부터 얼마 내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법적 시효가 존재하지 않고 이 인격권을 침해한 거를 범죄로 처벌하는 이 다른 것들과 달리 진실 또는 공공의 이익 같은 항변 사유가 인정이 되지가 않고, 그리고 심각한 피해의 증명 요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야라고 명문의 규정에 해석상의 그 위반이 성립된다고 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을 했든 아니든 그 경중에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물론 양형에서의 고려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려가 없이 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명예훼손이랑 모욕죄 같지 않게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반의사불벌, 내가 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어라고 한다고 해서 이 절차가 중단이 되지 않는 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봉쇄소송을 만약에 당했다라고 취재기자가 생각을 할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보다 봉쇄소송,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봉쇄소송의 위축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이제 금지하거나 앞으로 더 향후에 나오는 거를 막고 싶거나 아니면 이미 보도된 기사에서 자기 개인정보를 빨리 언론사랑 어떻게 얘기를 해서 삭제하기 위한 평판관리, 이제 PR 전략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송을 남소할 우려도 있고, 이걸로 언론사의 어떤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그 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통상적인 언론 활동의 장애물로 작동해서는 안 되는 그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일 방점을 뒀던 건 이 법문의 모호성과 포괄성의 문제를 좀 명확하게 잡아서 언론 면책이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뒀고요. 그리고
그 대신 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 개정을 최소화하려고 자꾸를 좀 많이 건드리지 않고 이 현행법의 체계 정합성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습니다. 58조에 보시면은 이 원래는 이 개인정보에 관하여라고 해서 아까 수집 이용 뭐 이렇게 되는 경우로 국한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처리라고 해서 수집 이용 제공을 모두 포괄하는 처리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법문을 수정을 했습니다. 59조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한 누설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실제 처벌례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법에서 허용한 범위나 권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이 범위를 좁혀서 설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런 모호성과 포괄성을 좀 해소를 하려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면책 조항이 분명히 있고 이 언론 활동에 저해가 되면 안 된다는 입법 목적이 분명 의식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 봉쇄소송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아서 몰랐지만 이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 위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법 자체의 미비 또는 불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려는 이런 어떤 그 권력자들이나 이런 봉쇄소송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의 오남용하는 이런 시도가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봉쇄소송을 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용해도 되겠구나라는 자각과 인식이 없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 봉쇄소송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되는 계기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봉쇄소송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을 그 봉쇄소송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 스타트를 끄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시도 이후에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기한 그 봉쇄소송이 제기됐던 것에 비추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외부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언론 뉴스 생산 과정이 상당히 조직적 행위입니다. 취재 기자가 나와서 혼자 기사 취재하고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요새는 1인 미디어도 언론으로 이렇게 크게 큰 범위로 포섭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정통 언론이나 제도권 언론의 경우에는 기자 개인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서 취재 보도를 하기가 좀 어렵고 이 편집국 회의나 데스킹 등 이른바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쳐서 독자와 시청자에게 제공할 뉴스가 선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관여한 언론 구성원이 거의 선량함을 좀 추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재 보도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간의 법적 경계를 적절하게 판단하고 또 이를 존중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래서 그 실사례로 익명보도 원칙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게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풀어주면은 개인정보 보호 활용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을 것으로 제가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취재 보도하는 자들의 선량함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존중을 하고 좀 유연하게 봐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당연하게도 인식하고 있지만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의 권리가 아닙니다. 이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유, 집회 결사, 이런 것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21조도 제 사항에서 내재적 한계를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 보도로 인한 그 타인의 권리 침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이 언론 구성원들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아주 명확한 편입니다.
근데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를 하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진짜로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언론이 다루는 것들의 민감성이나 혹은 이제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언론 구성원들이 뭐 계속해서 뭐 정말 햇빛을 가릴 정도의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요즘도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나중에 토론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 언론 보도 현재까지는 뭐 이제 대통령실이 경향의 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외에는 이 법원이 이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 보도가 약간 선을 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조금 먼저 자기가 내부적으로 이거는 지켜야 되겠다라는, 예를 들어서 뭐 그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기사 내에 주소가 실제 적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관련 해당 보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는지에 대한 아마 인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중요한 권리고 보호해줘야 돼. 이걸 잘못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돼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 뭐 검찰 법원에 가면은 공소장 벽에 붙어 있고 뭐 이 정도로 공공기관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 그 발생했던 사건 같은데 지금은 약간 언론 현장에서도 상황과 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입법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호하고 포괄적이고 일률적 해석을 담보할 수 없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 사용한 규범은 필연적으로 분쟁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분쟁에 돌입하면은 결국은 법원이 사후적 판단을 해서 그래야만 종국적 분쟁 해결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게 소모적이고 좀 소송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원천 좀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법 개정을 통해서 언론의 통상적 활동, 그러니까 과도한 게 아니라 통상적 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책 범위를 조정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조화로운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경향신문의 보도에 대한 이제 대통령실의 그 대처의 방식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 그 취재보도의 자유와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그 충돌의 지점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의 그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을 좀 마련해 보는 그런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시사적인 그런 이제 발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전문가와 또 현장에 계시는 취재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공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의 세종본부 부장으로 계시는 홍희경 부장님께서 이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세종취재본부의 부장 홍희경입니다. 저는 약간 토론자로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한테 그 기자들이 쓰는 기사의 처벌 조항을 하나를 더 찾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은 증언 대회처럼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흥분하거나 이러면은 옆에서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 막스 베버의 책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 있잖아요. 이게 저 보통에 이제 이 책이 있다는 건 20대 때 알지만 대부분은 다 안 읽고 있다가 한 40대 이후쯤 막 맞아 이러면서 읽는 책인데 저도 이번 기회 토론에 이제 토론문 쓰면서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40대 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했던 부분은 기자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가에 대한
책인데 묘하게도 기자에 대한 부분이 작은 책에 한 6페이지, 8페이지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서술을 보면은 이제 100년 뒤잖아요. 한국의 100년 뒤에 기자가 봐도 정말 기자는 이런 직업이구나라는 통찰이 좀 느껴집니다. 몇 개를 인용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기자는 일종의 아웃사이더 계층이다. 기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이 계층에서 가장 윤리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들을 기준으로 내려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기사는 즉시 작성되고 즉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기사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막스 웨버가 통찰력을 다시 존경하게 제가 다시 존경하게 만든 부분은 이겁니다. 유능한 기자는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비밀을 더 잘 지킨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아마 기자인 저는 여기에 너무 많은 공감을 했지만 대부분은 기자는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고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이지 어떻게 비밀을 감추는 사람이란 말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직업으로서의 기자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기자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키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특히 유능한 기자일수록 이 부분에서 매우 능숙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언론사 현장 기자들은 기사에서 써야 할 것과 기사에서 배제해야 할 것을 배우는 과정을 아주 오랜 기간 숙련해 봤습니다. 그리고 데스크들 역시 아직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사에 써서는 안 되는, 즉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공격하거나 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변에 파장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없는지를 사실 검수하는 기능이 데스크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쓰지 않아야 할 사항은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 쓰는 담아야 될 요소 중에서 어떻게와 누가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사건 기사에서 모방 행위를 부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살인 과정을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기 행각을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모방 범죄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모방하고 싶은 감정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을 뺍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하우에서 기자의 윤리라든지 기사에서 기사의 그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누가에 대한 부분은 기사에서 배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게 아마 법조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법적인 것은 국가의 공무로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판례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가 되기 때문에 기사를 쓰지만 그 사법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 또는 그러니까 공인이나 유명인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개인적인 부분을 감추면서 또 최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그러면서도 공익적으로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법조 기자로도 일을 해봤고 또는 아니면 유명인이 많은 정치부라든지 아니면 경제 쪽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각 부처에 따라서도 이 후를 다루는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즉 저희는 기자들은 아무래도 정치부나 경제부에서는 셀럽이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스스로 홍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든지 공인, 유명인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는 그 누가를 다룰 때의 기준이 다르고요. 그리고 개인이 보도의 취재나 보도를 시작한 시발점이 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보도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항상 충돌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명인과 공인 옆에는 기사에 노출되지 않아야 할 권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일반인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의 그 현장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사례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사례인데요. 역시나 이제 소송으로 갈 뻔했던 그런 사례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유명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조폭이 협박을 했다. 그래서 이 조폭을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 유명인에 대한 피해 같은 거를 검찰이 다 구제를 해줬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기소를 하게 됐다. 이런 식의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검찰 보도 자료였는데요. 그거를 그렇게 나왔으니까는 조폭 수사받은 조폭에게 협박받은 유명인 아니면 조폭이 누구한테 해코지 이런 식으로 당연히 저희는 또 이제 보도 자료대로 기사를 썼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일단 그 조폭으로 지목되신 분은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조폭이 아니다. 두 번째로 나는 협박하지 않았다. 두 개 다 무죄,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무죄, 그다음에 그 사회적인 감정적으로도 그 전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기자들이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저희도 이제 소송 그 당사자로서 이제 맺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이것이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인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명예훼손, 제가 이분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그 명예훼손의 법리에서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를 대비해서 나갔는데, 이분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너무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기소된 사실을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지인에게도 모두 알게 됐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정보를 너무 구체적으로 많이 쓴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그때 좀 그렇게까지 보도자료에 있는 것과 별개로 또 저희가 감추려는 노력을 거기서 되게 해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후속 보도나 이런 것들에 이제 조치를 취하고서 합의에 이르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오래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생각이 난 거는, 민사소송 원고가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기자들이 항상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사실적 시에 대한 명예훼손에서도 그 배상 책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피소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만일 사실 적시임에도 이것은 명예훼손, 봉쇄소송이나 그런 류의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위법성 조각을 위해서 정말 치밀한 취재와 좀 더 윤리적인, 그러니까 취재 과정에서의 윤리성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따지면서 그걸 합니다. 즉 저희가 이런 사법적인 뭐 봉쇄 소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기자들이 그걸 되게 예비적으로 매우 생각하고, 실제로 그게 기자의 취재 윤리라든지 기사 작성 윤리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사를 썼을 때 어떤 측면에서의 잘못이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는지가 예측 불가능하고, 그게 모호하고 너무나 광범위하면은 기자들 입장에서도 그거를 방어할 방법은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기사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기사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매우 맥을 같이 합니다. 아까 제가 후 말고 하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저희가 한 20년 전만 해도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 했을 때 목매서 자살을 했다, 어떻게 해서 자살했다, 연탄가스로 자살했다, 매우 구체적인 묘사를 했고 자살이라고 모두 신문 제목을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베르테르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살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은 기사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일단은 기사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제목에서도 극단적 선택, 이런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욕주에서 근무하시는 그 한국인 정신과 의사가 최근에 한국 언론에 대해서 어떤 일침을 가하셨냐면은, 자살은 선택이 아닌데 모든 한국 언론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편집국에서는 또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자살이 선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데 어떻게 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물론 많은 것들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 한 번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변하면 좋겠지만, 언론은 사회 현상과 매우 맞닿아 있고 사회 현상을 매우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인식과 더불어서 한 단계씩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면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판례에서 주소지를 쓴 거는 좀 부당하다라는 미리 발제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만약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LH에서 LH 투기 사건 같은 경우요. 이때는 갑자기 LH 직원이라는 유명인도 아니고 공인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분이 피의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분이 어디에 어떤 땅을 갖고 있는지가 상당한 그 보도 그게 됩니다. 근데 만일 이분이 형법적으로 죄가 안 됐다, 처벌이 안 됐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저희가 가서 그분에 대한 그런 정보를 보도를 하는 것이
나중에 불법으로 저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이 조항에 58조 59조에 그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모호성 때문에 기자들이 그 미리 방어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사나 좋은 취재의 양분이 되지 않는 되게 수많은 걱정들이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마무리를 좀 하자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런 처벌이나 아니면은 봉쇄 소송 이런 행위들이 만연해진다면은 저희가 기사에서 배제해야 하는 내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공익보다는 공적 인물 특히 권력이나 아니면은 재력이 있는 공적 인물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이 좀 더 명확하게 규정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아까 그 베버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은 언론 기사는 우리가 매우 많이 보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현업에서 보면은 언론 기사가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중과 기자들이 서로 좀 많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다른 법들까지도 그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언론의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언론의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언론사의 기사 작성 과정이나 아젠다 세팅 과정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좀 한 다음에 이 법안을 다시 숙고해봐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하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개인정보법이라고 하는 카드를 내밀었는데 그래서 취재에 그런 여러 가지 이 봉쇄 조치를 취하는 효과를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러면 개인정보법이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또 그런 소지를 갖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이걸 계제로 해서 지금 현재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명예훼손과도 이제 연계돼 있는 부분인데 사실을 적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의 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판례가 있어서 그때 노회찬 돌아가셨지만 그 노회찬 의원도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사실은 특히 정치인들에게도 이 명예훼손에 관한 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법률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형사 처벌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아직 안 끝나고 있는데 국회에서 뭐를 하고 있냐 그러면 그거를 빨리 국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이걸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게 정치인들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하여튼 이 굉장히 그 현장에서 그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더 이렇게 논의가 재미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심각한데 좀 재미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지금 저기 두 번째 토론자로 지금 김도승 교수님께서 계시는데요. 교수님께서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십니다. 예,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도승입니다. 먼저 뭐 인터넷의 소위 자유 공유 개방에 항상 앞장서고 있고 인터넷 관련된 규제나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 오픈넷 행사에 초청받아서 상당히 기쁘게 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본인 소개를 추가로 하는 것은 조금 민망하거니와 어떤 면에서 좀 결례여서 잘 안 하는데요.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을 한 5년째 아마 기금관리위원 역사상 제일 오래 위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 관련된 자율규제 기구에 좀 어쩌다 보니까 오랫동안 몸담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단순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뭐 이런 규제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론의 활동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응원의 입장에서 참여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조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를 좀 넣는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애정에 담긴 말이었음이라는 것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우리 헌법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헌법 얘기를 꺼내면 상당히 무거워지는데요. 헌법은
우리 공동체에서 뭐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어떤 생활 관계를 다루는 소위 기본권이라는 것이 있죠. 이 기본권은 매우 다양한 기본권이 존재하고 있고요. 오늘날 그 기본권 하나하나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복잡다단해지다 보니까 그 기본권 간의 적절한 조화를 어떻게 조화로운 어떤 동행을 이끌어내는 것이 헌법학이나 공법학에서도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 활동이 중요하다. 언론이 앞서 이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 어떤 비판과 공기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누가 과연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하지만 또 역사상 또 우리가 경험했던 언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작용이라는 표현을 저도 좀 쓰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일정한 문제로 인해서 또 제기되었던 명예훼손이라든지 개인의 일정한 어떤 권리의 침해 이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개인정보법 참 이게 제정된 지가 근데 10년 정도 됩니다. 10년이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 것 같지만 개인정보법이 가지는 아주 포괄성을 고려해 보면 아직도 여전히 조정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들이 언론의 어떤 한계나 활동에서의 어떤 경계와 주로 논의가 됐다면 오늘날은 명예훼손적이지 않는 일반적인 정보의 공개는 발표자께서 지적하셨듯이 개인정보보호과의 갈등 문제가 이제는 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더더욱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아마 뭐 한 번쯤 당해보지 않으면 뭐 일반적인 경우의 느낌과는 완전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법도 이 부분을 충분히 이제 고려하고 있고요. 뭐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개인정보 58조에 보면 제 토론문 17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부분에 대한 뭐 국가 안보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이젠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싶네요. 코로나로 인한 상황들이 감염병에 관련된 정보 공개라든지 오늘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이런 언론 활동에 있어서의 취재 보도 고유 목적을 위한 잘 지적하셨다시피 수집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3장부터 7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지는 않습니다. 뭐 전문가들 잘 아시다시피 근데 앞서 발제문에다 간단히 소개됐습니다만은 지난 2015년도에 있었던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이 판례가 사실 아마 언론계에는 상당한 좀 충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안락사와 관련돼서 안락사와 관련된 초기에 이제 의사들이 살인죄 방조 내지 살인죄의 제명으로 기소가 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줬었거든요. 의사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소위 연명치료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됐듯이 저는 이 판례가 물론 결론적으로 크게 동의하진 않지만 이 판례가 언론 보도와 관련된 우리들의 논의에 상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인터넷 신문과 관련된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뭐 회장님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회장님의 성명이나 지위나 거주지 주소 등이 특정되어서 기사에 노출되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었습니다. 뭐 자세한 쟁점은 토론문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가지만 좀 짚어보면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정보법 그러면 개인정보만 뭔가 다루면 큰일 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또 개인정보법을 적용받아서 제재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정보법은 일반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규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념을 통해서 그 범위가 사실은 좀 제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법원에서도 이 이슈와 관련돼서 처음에 이제 기자가 주장했던 것이 난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로 개념에 포섭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개인정보를 취재 과정에서 이용한 것이니까 59조에서 얘기하는 금지 행위에 제한이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법원은 한 가지는 명확하게 했습니다. 뭐냐면 59조 금지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는 법상의 지위를 가지지 않더라도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또는 처리했던 자거나 처리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일단 기자도 우리 개인정보법 59조에 따른 개인정보 위반에 다시 말해 금지 행위의 위반 위험에 일단은 노출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럼 기자가 이제 핵심은 이거잖아요. 21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는 행위가 58조에서 언론에 대한 예외를 두는 보도 목적, 고유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그것과 별개 행위인가라는 것일 겁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돼서 좀 아쉬운 점은 깊은 고민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 깊은 고민은 했겠지만 판결문에 담아내지는 않았습니다. 22페이지 토론문에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우리 법원은 수집, 이용하는 것과 그것을 공개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별개 행위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적인 구조는 수집, 이용과 수집,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인정보를 제3자든 공중이든 공개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기자가 기사를 쓰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가공해서 기사를 양산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것을 공중에 오픈한다? 그건 제공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별도다. 58조는 제공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예외에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판례를 보면서 느낀 점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구분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사 기업을 보면 기업이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는 것과 그 수집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건 완전 다른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언론은 기자가 그냥 자기가 일기장에 적기 위해서 취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언론은 속성상 기본적으로 취재된 내용의 공개가 상당 부분 수반될 수 없다라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식적으로 제공이나 공개는 다른 것이니 게시를 한 것은 제공이나 공개에 해당하니 이것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지만 사실은 조금 더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상 제공이나 공개와 상당히 밀접하게 본연의 임무 자체가 거기에 밀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무조건 다 허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공이나 공개와 변론으로 보도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기장에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의 공기로서 내보이기 위한 것이니 우리는 거기까지 포함시켜 받아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주장 안에는 개인정보를 언론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추가적인 한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22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도 시에 개인정보를 식별 가능한 상태로 공개하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공개 자체가 금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공개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냐라고 묻는다면 좀 그렇게까지 판단한 것 같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보도를 함에 있어서 기사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더라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정도와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것의 필연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마치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통상적인 언론의 한계로 얘기됐던 명예훼손에 있어서도 일반인과 공적 인물을 별 차별을 두는 부분, 그리고 공개되었을 때 일반 공중이 우리 공동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침해되는 그 명예훼손 받는 사람의 이때는 거의 명예훼손적인 부분이라는 게 개인정보 사실 위반과 거의 유사한 법이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 형량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공적 인물 이론이라든지 비교 형량 이론들도 결국은 모든 명예훼손에 관한 언론 활동을 규제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언론의 공기로서의 역할을 존중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도는 무조건 금지된다는 것이 법원의 취지는 아니다. 결국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그 어떻게 보면 포함된 과정, 그리고 포함된 것이 얼마나 필연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 가진 속성상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 부분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더라도 보도에서 노출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로 합법성으로 포섭될 수 있는가의 범위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 활동은 개인정보를 수없이 다룹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아까 앞서서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언론에게 개인을 다루지 말라는 것은 언론 보도하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반문하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래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모두까지를 전면적으로 언론에게 예외를 허용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럼 또 답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굳이 언론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거나 과도하게 활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입법적인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법원이 모든 개인정보의 공개를 정당화시킬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금방 말씀드렸던 그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이 필연적일 수 있는데 꼭 그 기사에 필연적인 것인지 필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중의 이익과도 부합하는지를 추가적인 판단을 해서 정당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입법적 조치 하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신중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언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토론문에도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인터넷 신문이 등록된 매체만 2만 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한 200여 개 정도 될 텐데요. 2만 개 정도 되는 인터넷 신문 또는 그 언론으로 통상 포섭되는 곳에 이런 어찌 보면 예외적 지위를 허용할 것인가의 부분은 조심스럽지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는 언론도 사실은 개인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생기는 고민을 이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교육하고 또 스스로 한계에 관한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가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기사에서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미 언론은 상당 부분 예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정보법은 딱 식별 가능 정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식별 가능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거든요. 그런데 언론은 이미 A군, B군, C군 해도 아시다시피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군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직접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뢰한 예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예외를 사실은 인정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 부분에서의 모두 구체적인 노력들이 좀 수반돼야 될 것 같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 법원이나 사법당국에서 좀 존중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더 이렇게 논의의 그 초점에 더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법적인 그 개정 이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언론의 현실에서 봤을 때는 또 인터넷 매체가 상당 부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 개가 넘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법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것이 과연 해결되겠느냐 오히려 더 사회적인 공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율적인 그런 그 가이드라인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논의를 좀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병남 과장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의 이병남 과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그 발제자분과 두 분의 패널 토론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 자리에서 많이 배우게 됐고요. 특히 이제 언론 취재 과정에서의 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그 현장에서의 생생한 그런 고민을 말씀해 주셔서 향후 저희 제도 개선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발제하신 분이 발제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는 GDP와 달리 개인정보 수집 비용 그리고 목적 내 제공 그리고 목적의 제공이라는 이 달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절적으로 그 규율이 되어 있고 GDPR은 이제 처리라는 개념으로 이게 통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어느 법 규정이 더 좋다라는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를 떠나서 하여튼 우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 비용과 목적 내 제공, 목적의 제공이라는 분절적인 형태로 다른 형태의 그 법적 규율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개정이 되어 왔고
또 그 지금 이제 58조의 그 조항을 이제 우리 그 발제자 하시는 분께서 언론 취재와 관련돼서 어떤 제약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개정안을 발제해 주셨는데, 일단 그 58조를 보면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GDP와 달리 그 분절적으로 저희가 그 수지 비용과 목적외 제공이 이제 구별되어 있는데, 거기 취지에 맞게끔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58조 1항 1호 보면은 뭐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 정보, 뭐 2호는 그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 정보, 그리고 공중위생은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 정보, 그리고 언론, 종교단체, 정당은 수집 이용하는 개인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규정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은 그 해당되는 사항에서는 그 수집 이용하는 개인 정보에 한해서만 그 제한을 한 것이 아마 제정할 때 그런 사회적 합의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지난 데이터 3법 개정에 굉장히 데이터 3법 개정을 거쳐서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법 개정 사항이 이루어졌고, 지금 저희가 이제 또 그 정부안과 의원입법안이 병합이 돼서 최근에 어제 이제 법사위에 저기 그 우리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개정이 될 건데, 저희 개정을 하면서 저희 58조의 적용 일부 제외 조항에서 통계법과 그리고 공중위생의 요 조항을 저희가 삭제를 했어요. 삭제할 이유는 이 적용 제외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다. 3장부터 7장까지 제외하는 것은 정보 주체 국민의 그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런 그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3장에서 7장 전체를 배제하기보다는 원래 그 저희 적용 제외의 그 통계법이라든가 공중위생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항만 우리가 적용 제외하자는 취지로 1호부터 3호까지를 저희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보 주체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조금 더 범위를 줄이는 것이 더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발제하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정법의 초기에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로 한정한 것은 수집 이용, 그러니까 언론 취재를 할 때에 어떤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하되 실제 그걸 기사화해서 그 제공하거나 공개할 때는 조금 더 그 취재의 대상이 되는 그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라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최소한의 이제 그 어떤 표현의 자유를 언론 취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제 개인 정보는 좀 보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상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제공을 좀 벗어난 거는 아무래도 실제 그 보도가 됐을 때의 그 유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판단을 더 신중하게 하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국적 인물에 비해서보다는 훨씬 더 두텁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그런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 제도 개선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는 그 가명 정보 제도를 도입해서 그 세 가지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어떤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조항을 저희들이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 반영했고, 저희가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저희 추가적으로 그 사실 15조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하는 적법 처리 요건인데, 그게 그 개인정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특례 규정이 정비돼서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고 예외적으로 사전 동의 없이 하는 게 예외인 것처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15조는 1호부터 6호까지가 대등하게 개인정보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적법 처리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의 없이도 어떤 적법 처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서는 불가피하라는 그 조항을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우리 그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그 어떤 그 서비스 가입이나 이런 형태는
그 필수 동의 절차를 거쳐서 본인이 동의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그러니까 서비스 가입과 이용에서는 동의 없이도 그 가입해서 이용하고, 그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 없는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선택권을 저희 보장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 바꿨고요. 그리고 오늘 발제하신 분과 두 분 그 토론자께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추후적으로 저희들이 또 언론에 그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순기능을 또 저희들이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다음에 저희 또 우리 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정의 기회가 있을 때, 개정의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거 저희들이 잘 귀담아 듣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도 지금 약간의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정부 측의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 체계가 수집 이용과 이제 제공 공개가 이제 분절적으로 돼 있지만 그거는 일정하게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이제 또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현재 데이터 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 부분 지금 일단 개정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랑 이제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고민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희도 기본적인 취지는 적용 제외 조항들은 조금 축소하는 것이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언론의 자꾸 면책 조항이라고 하시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적용 제외는 사실 면책 조항이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언론 그 취재 활동할 때 개인정보 때문에 어떤 제약을 받지 않도록 조금 예외로 허용해 주는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책에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조항이 아니라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 좀 더 개인정보를 쉽게 수집 이용하되, 단지 그것을 기사화할 때는 그 해당되는 그 기사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생각해서 보다 신중하게 그 제공이나 그 기사화할 때는 저희가 빠져 있는 이유는 수집 이용은 충분히 그 적용 제외로 어떤 혜택을 받되 실제 기사화하는 것은 정보 주체의 어떤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라, 그런 취지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그러면은 이제 그 개정안에 대해서 발제가 들어갔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그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에 해주셔서 제가 이제 얘기한 거죠. 제가 그래서 발제자의 의견에 저희들이 찬성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좀 더 전제로 해서 그래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그런 모아진다면 저희 개정안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혹시 얘기하실 게 더 모자란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네, 보충을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이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조금 받아서 말씀을 좀 첨언해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워낙 이 파급 효과도 크고 커버리지가 넓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사안의 만능법으로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조금 전에 이제 58조만 보더라도 언론은 보도 등 고유 목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는 마치 이게 그럼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단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 첫 번째는 그 예외에 관해서 3장에서 7장을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1장에 있는 중요 내용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한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최소 수집 원칙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부분, 그런 개인정보의 수집하는 데서 최소 수집해야 되고 개인정보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 원칙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마치 이거 그냥 이념적인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더라도 민법이라든지 형법인데 다양한 개별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율들이 얼마든지 산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떻게 보면 그보다 훨씬 낮은 단계에서 촘촘하게 규율하는 거거든요. 사전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의를 둔다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은 여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이 개인정보보호법 없을 때는 개인정보를 다 무시하고 했나요? 아닙니다. 언론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에 관한 정보나 사생활은 존중하면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때도 그런 취재하는 과정에서 리걸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을 때조차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기존의 그런 법률 체계는 그대로 존중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모든 것을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모든 것을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해당 분야의 고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존중과 이용과 보호에 대한 조화로운 세부적인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기는 자유규제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언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필요하다면 문체부 같은 언론을 소관하는 부처들의 구체적인 노력도 해야지 이걸 마치 개인정보 관련된 상황을 다 개보위의 책임이나 어떤 역할로만 던져주면 우리 법원은 미안한 얘기지만 이 판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공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건 제공에 해당해 벌금. 이거는 물론 판사도 고민을 했겠죠. 이 기사에서 과연 이 성명과 지위가 거주지 주소까지 이렇게 꼭 기사에 노출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벌금을 부과하는 결과로까지 갔겠지만 사실은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은 절대 판단될 수 없다라는 부담을 느낄 정도의 개보위나 개보법만이 아니라 언론에서의 고유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제도나 기준들이 막 양산이 돼줘야 연구가 돼줘야 법원들도 판단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그 토론자분들이나 발제자분 예. 예. 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뭐 제가 발제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언론이 무조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와 이런 데서 면책되게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앞서 발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고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언론이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존중 당연히 뭐 이제 개인정보 수규범자가 전 국민인 법이잖아요. 누구나 다 국민 누구나 개인정보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언론 보도를 위해서 뭐 무제한으로 풀리거나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언론이 이거를 준수하고 지키고 아니면 통상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해석상의 문제나 모호함과 포괄성 때문에 언론 보도에 실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취지로 이 개정안을 마련을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수집 이용 목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집 이용에 대해서 하고 뭐 이제 제공은 신중하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러면은 그 말 자체에서 제공 기사의 개인정보를 담아서 뿌리는 것 자체가 제공이라는 인식이 있으신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법상에서 제공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적용제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뭐 아까 지금 김도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이제 판사가 판단을 했겠죠. 이 법 이게 적당한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적당한 보도냐 아니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의율에서 들어와서 뭐 무슨 위법성 조각 사유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마 그냥 보통의 통상의 언론 보도를 판단하듯이 그 판사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양형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 좋아 이거 보도를 하는데 이 근거 법률 의율된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이긴 하지만 이 보도가 과했냐 보도의 원래 통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섰냐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을 했고 그게 이제 거의 알려진 유일한 하급심 판례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기자 입장에서 옆에 뭐 토론자인 그 홍경 부장 계시지만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만약에 데스킹했으면 뺐겠죠. 주소를 왜 그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찌됐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언론이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저 59조의 누설 같은 경우에 대법원이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얼마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네가 누설했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언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뭐 이제 개인정보 갖다 마음대로 보도할게요라는 거는 이미 지금 언론 현실 지금 작금의 언론 현실에서도 뭐 통용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기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모호함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봉쇄소송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언론 자유를 향유하는 데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는 가급적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명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 그런 어떤 약간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나
언론의 취재 보도의 자유를 위해서 개인정보 활용을 무제한으로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명확성이 확보된, 그리고 해석상에 언론이 통상의 정상적인 보도를 했을 경우에 봉쇄소송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수렴되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홍혜경 부장도 예. 예. 제가 아까 잠시 이게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하는 법 개정이나 아니면 지금 제안하는 법 개정이나 모두 이 생각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까 토론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의 그 언론 보도라는 것이 사회적 인식과 상당히 괴를 같이 하면서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서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은 그냥 그게 그냥 암묵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도제식으로 데스크와 기자 뭐 이렇게 편집국 내부 분위기 이렇게만 통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모자이크를 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 어디까지 보도할 것인가, 어떤 경우에 자료 화면을 쓸 것인가에 대한 세세한 그 내부 그 준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 같은 경우에도 기자협회나 이런 곳에서 뭐 재난 보도나 이런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명문화된 규정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신문사 내부에서도 뭐 부장회의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그 통상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하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보도를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문서화돼서 일선 기자들에게 모두 전달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것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도 저희 생각보다는 좀 많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게 이때 규정을 했다고 이때 맞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인식에 부응하는 노력은 저희가 계속 해야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법으로 규정이 딱 그 글로 규정이 되어서, 특히나 그 강제력이 있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을 때는 이런 노력들을 사실상 이거를 할 필요도 없게 되고 할 소용도 없게 되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액수로 3만 원으로 규정해가지고 물가 상승 요 국면에서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지금 이래서 되게 조심하지만, 조심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법이 딱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모호한 규정을 담거나 아니면은 그 시대 변화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금세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법으로 규정됐을 때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나 그런 건 현장에서 좀 많이 크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2세션에서 그러면은 공익 목적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논의까지 이제 이어 나가다 보면은 좀 더 그 요번에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언론의 그 취재의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이거를 보장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지, 지금의 현행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10분 쉬시고 제2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